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항상 재미있게 영상을 보고 있는 평범한 시청자입니다. 매일같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아들이 어머니 사연도 한번 보내보는 게 어떻냐 물어보더라고요. 지금껏 사연들을 듣기만 했지 제 이야기를 보내볼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었는데 덕분에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입니다. 저희 남편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지만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란 시골 토박이에요. 완전히 시골쥐와 서울쥐 부부죠. 사실 시골 출신이라곤 하지만 제가 제대로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농사를 짓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잘 사는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근방에서 가장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지역 유지셨고 어머니 또한 먼 지역에서 정약혼을 맺어 시집을 오신 부잣집 딸이었어요. 제 위로는 오빠 둘이 있었는데 큰오빠는 어렸을 적부터 공부를 몹시 잘해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요. 변호사가 되겠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정말로 번듯한 변호사가 되어서 서울에 변호사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차려주신 사무소이긴 했지만 저희 가족은 모두 큰오빠를 몹시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 성공한 인물이 있으면 개천에서 용났다고 마을 입구에 플랜카드를 걸 정도로 마을 전체가 난리법석이었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온 마을의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자라온 큰오빠와 다르게 작은오빠는 크게 눈에 띄는 점이 없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허약한 체질 탓에 밖에 나가노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으로 학교에서도 특별히 어울리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 작은오빠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그림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작은오빠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같이 집 앞에 들판에 나가 꽃이며 작은 곤충들을 관찰하며 그림을 그리고는 했습니다. 저와 작은오빠는 5살 차이였는데요. 작은오빠는 아직 학교에 갈 나이가 되질 않아 집에서 혼자 놀고 있던 저를 데리고 강이며 들판이며 나들이를 나가곤 했어요. 저는 작은오빠와 보내는 그 시간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같이 바깥일로 바쁘시고 어머니께서는 살림이며 마을 행사며 일이 많으셨기에 어린 저는 주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저에게 가족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고 다정하게 대해주었던 것은 바로 작은 오빠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매일같이 바깥을 쏘다니며 그림 그리는 작은 오빠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큰오빠와 다르게 학교에서 반장이며 우두머리를 맡아 하지도 않고 소심한 성격 탓에 제대로 된 친구도 없는 데다 공부에도 그닥 소질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어른들 눈에는 작은 오빠가 그려내는 그림은 쓰레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야 다양한 재능을 존중하고 공부 말고도 여러 길이 있다 이야기를 하지 당시에는 노래 부르는 가수들은 딴따라 화가들은 그림쟁이라며 비하하고 낮잡아보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작은 오빠에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며 혼을 내시기 일쑤였고 작은 오빠는 그림 그리기를 그만두는 대신 부모님의 눈을 피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를 따라다니며 오빠가 그려내는 멋진 그림들을 구경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하등 쓸모없는 짓이라며 작은 오빠의 그림들을 비난하셨지만 제 눈에는 세상 어느 그림보다도 멋있는 작품들이었어요. 작은 오빠 또한 가족 중 유일하게 본인의 그림들을 편견 없는 눈으로 바라봐주는 저를 좋아했고 큰오빠가 고등학생이 되어 서울로 유학을 떠난 후로 저와 작은 오빠는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온 가족의 기대가 큰오빠에게 쏟아지니 저와 작은 오빠는 집에서 거의 찬밥 신세였어요. 게다가 저는 원래부터 태어날 계획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언제나 아들이 적어도 셋은 있어야 한다며 어머니를 닥달하셨고 작은 오빠를 낳은 후로 부쩍 몸이 약해지셨던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의 출산은 무리라며 망설이셨지만 결국 할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저를 임신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호랑이 꿈을 꿨다면서 집안을 이끌어갈 대단한 인물이 나올 거라고 셋째 아들임을 확신하셨지만 집안 사람들 모두의 기대를 품고 태어난 저는 딸이었습니다.
당연히 할머니께서는 실망이 크셨고 아이를 하나 더 낳아야 한다. 이제 막 태어난 저를 앞에 두고 언성을 높이셨지만 어머니께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았다간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죽겠다며 할머니께 처음으로 반기를 드셨어요. 아버지마저 어머니 편을 들자 결국 할머니께서는 고집을 꺾으셨고 대신 어렸을 적부터 다방면에 총명함을 보였던 큰오빠에게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비롯해 총 7명의 아들을 낳으셨는데 대부분이 어렸을 적에 돌아가시고 성인까지 자란 것은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 두 분뿐이었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저희 큰오빠처럼 어렸을 적부터 몹시 총명하신 분이었기에 할머니께서는 큰아버지께 거는 기대가 크셨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대가 무색하게도 큰아버지께서는 어떤 외국 여자와 눈이 맞아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사라져버리셨고 믿었던 큰아들에게 배신당한 할머니께서는 그 뒤로 남은 아버지께 몹시 집착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혼처를 전국을 뒤져 알아오셨고 결혼 후에도 한 집에 머무시며 사사건건 참견하고 집안의 왕이라도 된 듯 구셨어요. 덕분에 제 어린 시절은 눈칫밥의 연속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부잣집에서 태어나 다른 아이들처럼 밥 먹을 걱정, 옷 입을 걱정하며 자라지는 않았지만 제 유년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여자아이가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며 저를 학교에도 보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자는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한다, 사서건건 제게 잔소리를 쏟아내셨고 저와 어울려 다니는 작은 오빠에게도 사내 자식이 되어서는 계집애 마냥 배알이 없다며 혀를 끌끌 차셨어요. 당연히 작은 오빠 또한 그런 할머니를 마냥 좋아하지는 않았고 할머니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와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보다 덜하긴 했지만 부모님께서도 작은 오빠에게 그리 다정한 분들은 아니셨거든요. 저는 그나마 막내에다 딸이었기에 애초에 기대값이 없었으니 별소리를 듣지 않았지만 작은 오빠는 집안 모두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작은 오빠는 나이가 들수록 집안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고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하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짧은 편지와 초상화 선물을 남겨주었어요. 편지에는 그동안 본인에게 유일한 가족이 되어주었던 것은 저뿐이다. 집을 나간 후로 가족들과는 인연을 끊겠지만 이런 곳에 너를 남겨두고 가려니 마음이 아프다. 힘들겠지만 부디 아픈 곳 없이 잘 지내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작은 오빠가 그려준 액자에는 밝게 웃고 있는 저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말동무가 되어주었던 작은 오빠마저 집을 떠나고 나니 저는 몹시 쓸쓸한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오빠가 떠난 뒤로도 집안은 별 문제 없이 흘러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를 졸업한 뒤로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 살림을 하거나 밖에 나가 농사를 도우며 지냈지만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큰오빠 덕이었어요.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큰오빠가 작은 오빠가 집을 나간 후로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었거든요. 큰오빠와 아버지께서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여자애가 무슨 고등학교냐며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집에서 시집갈 준비나 하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께서 큰오빠가 다녀간 후로 고등학교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큰오빠는 서울로 떠나기 전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기죽지 말고 멋진 사람이 되어라 말해주었고 그때는 그 말이 의뢰하는 말처럼 와닿지는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야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가요. 아마 큰오빠는 서울 생활을 하며 시골과 다르게 많이 배우고 자신감 차이는 여자들을 자주 마주쳤던 거겠죠. 그런 여자들을 보며 시골 고향집에서 기죽은 채 지내고 있을 저를 떠올렸을 테고요. 그렇게 저는 건넌마을에 위치해 있던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그 시절 여자아이 치고는 참 많은 걸 누리며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는 어찌어찌 졸업했지만 당연히 대학까지는 갈 수 없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더 늦기 전에 시집을 보내야 한다며 많이 배운 여자는 싫어하는 집안이 많다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즈음 할머니께서는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고 집안에서의 위상도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말이라며 웬만해서는 따르려 하셨던 아버지께서도 반기를 들 때가 많으셨어요. 아버지 태도가 변하니 어머니께서도 점점 할머니 앞에서 본인의 솔직한 의견을 내뱉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여자들은 시집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희 때야 여자들은 그저 좋은 남편 만나 예쁨 받고 집안에서 살림이나 잘하면 됐었지만 요새는 여자들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 시대예요.
시골 촌구석에서나 어린 나이에 시집까지 큰애 말 들어보니 서울에서는 혼자서 잘 사는 여자들도 많대요. 저는 막내 일찍 시집 보낼 생각 없어요. 그런 어머니의 말에 할머니께서는 저것이 아들 셋 못 나올 때부터 알아봤다며 아들 한 명은 사내노릇 못하는 반푼이로 낳고 딸려는 아들처럼 키우려 한다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렇게 악을 쓰시던 할머니께서는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 놀란 부모님께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지만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할머니의 죽음이 별로 슬프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조금 시원했으면 시원했달까요. 한평생 저를 구박만 하시고 단 한 번도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셨던 적이 없으셨던 분이라 그런지 더 이상 만나뵐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아쉽지 않더라고요. 할머니 장례식에는 서울에서 일하는 큰오빠와 가족들과 연을 끊고 지냈던 작은오빠도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작은오빠는 집을 떠났을 때보다 훨씬 안색이 좋아 보였어요. 사실 장례식에도 참석할 생각이 없었지만 아버지께서 장례식마저 오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 우리 가족과는 척을 지고 살 줄 알아라 으름장을 놓으셔서 참석한 거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작은오빠 입장에서는 가족들과 완전히 연을 끊는다 해서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자식된 최소한의 도리라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 왔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저를 만나고 싶기도 했고요. 작은오빠는 얼굴이 좋아 보인다며 잘 지내고 있냐 물어봤고 저는 큰오빠 덕에 고등학교도 다니고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다 답하며 작은오빠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물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후로 참 막막하더라. 일단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뛰쳐나오긴 했는데 수중에 모아놓은 돈은 없지. 당장 지낼 만한 곳도 없지. 가족들과 연을 끊겠다고 해놓고 정작 찾아간 건 형이었어. 서울로 가는 기차표를 끊어 무작정 형 사무실로 찾아갔어. 연락도 없이 갔는데 형은 나를 참 반갑게 맞아주더라고. 솔직히 난 어렸을 적부터 형이 좀 미웠어. 공부도 못하고 소심해서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지 못하는 나랑 다르게 형은 언제나 반장을 도맡아 할 정도로 특출난 아이였으니까. 그런 형에게 밀려 언제나 난 찬밥 신세였고 형은 언제나 집안 어른들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행복해 보이기만 했어. 마을 사람들 모두 형을 좋아했고 학교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다들 나와 형을 두고 형제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냐고 뒷말들을 쑥덕댔지. 애써 모른 척했지만 다 알고 있었어. 형을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기도 했고 부끄러움을 참고 친구들 앞에 나서기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 애초에 그렇게 태어나질 못했는데 뱁새가 황새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 아무리 노력해봤자 더욱 비참해질 뿐이었지. 형은 언제나 내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굴었지만 난 그럴수록 더 비참해졌어. 차라리 형이 날 무시하고 냉정하게 대했다면 마음 놓고 미워할 수 있었을 텐데. 형은 그저 너무 잘났을 뿐이었으니까. 형이 서울로 떠난 뒤로 드디어 숨통이 트이나 싶었어. 더 이상 형과 비교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렇지만 그건 완전한 내 착각이었어. 형이 집에 없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던 거지. 오히려 눈앞에서 형이 사라지니 집안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나에게 쏟아지더라. 특히 할머니께서 극성이셨지. 매일같이 내 가방이며 방을 뒤져서 그림을 찾아내선 박박 찢어놓으시곤 했어. 난 그런 할머니가 너무 미웠어. 왜 나한테 본인만의 잣대를 들이밀며 강요를 하는 건지. 본인이 보시기엔 내 그림 아무런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할지라도 그걸 그렇게 함부로 찢어버리는 건 너무하잖아. 나한테는 소중한 것들이고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인데. 어른들께서 내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시면 보이실수록 난 더욱 더 그림으로 숨어 들어갔어. 그림이 내 유일한 피난처였지.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잊고 그 안으로 빠져들 수 있었거든. 처음에는 현실에서 도망칠 곳을 찾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 그리는 일 자체가 즐거워졌어. 좀 더 많은 것들을 그려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께 화가가 되겠다는 내 뜻을 말씀드리자 예상한 대로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 그깟 그림쟁이나 하라고 지금까지 너를 먹이고 입히며 키워낸 줄 아냐고. 남들보다 모자랄 것 하나 없는 애가 왜 그런 일을 하려는 거냐 언성을 높이셨어. 이해받을 생각도 없었고 도움받을 생각도 없었어. 그랬기에 그 길로 집을 나간 거야.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막상 집을 나가니 갈 곳이 없더라. 처음엔 그동안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배부른 추정을 해왔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어. 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건가. 집이라는 아늑한 울타리를 벗어나니 스스로가 참 나약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때 생각나는 게 우습게도 형밖에 없더라. 그렇게 형을 미워하고 원망했으면서도 막상 기댈 곳이 없으니 형을 찾아가게 됐어. 처음 본 서울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뭐가 많더라. 그동안 살아왔던 고향 땅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지.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작은 오빠는 긴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큰 오빠는 작은 오빠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 작은 오빠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오빠는 큰 오빠가 서울로 떠난 후 있었던 일들과 부모님과의 갈등,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지독한 열등감과 내심 큰오빠를 미워했었다는 사실까지 모든 속내를 큰오빠에게 털어놓았다고 했어요. 화를 내거나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일 줄 알았던 큰오빠는 작은오빠의 등을 두드려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 격려를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마냥 행복한 줄만 알았던 형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던 거야. 형은 장남이었고 어렸을 적부터 모든 면에서 특출났으니까. 부모님은 물론 모든 동네 사람들이 형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았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남들보다 배로 혼났었지. 온 집안의 기대가 형에게 쏠려 있었으니 항상 부담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기분이었대. 그렇지만 그런 근심을 부모님께 티내거나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고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마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야.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형에게 네가 훌륭하게 자라서 집안의 이름을 드높여야 한다. 어린강 같은 건 받아줄 생각 없으니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 등을 떠미셨고 시험에서 1등을 하고 반장 선거에서 당선되어도 너는 우리 집안 장남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한 거라며 칭찬 한번 제대로 해주시지 않았대. 형이 서울로 유학을 떠났을 때 난 형이 서울에 가고 싶지 않아 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 난 형이 고향과 우리 집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렇지만 형도 나랑 별반 다르지 않더라. 서울로 유학 떠나게 됐을 때 지긋지긋한 집과 부모님을 떠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지내게 된다는 생각에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대. 물론 서울에 가서도 뭔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부담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변호사가 된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야. 부모님께서는 고향 근처에 사무실을 차리길 원하셨지만 형은 단호하게 서울을 고집했대. 난 부모님께서 일부러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주셨다고 생각했었거든. 형은 온 동네의 자랑이었으니까. 개천에서 용났다고 다들 떠들어댔잖아. 그렇게 형제는 지난 세월 쌓였던 오해들과 묵혀왔던 속상함, 근심, 걱정들을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큰오빠는 작은오빠가 적당한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지낼 수 있을 만한 집을 구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작은오빠는 큰오빠의 도움으로 서울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지금은 미술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족들에게는 본인이 큰오빠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기에 지금껏 저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은 모두 작은오빠의 소식을 전혀 전해 듣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도 그림 참 좋아했잖아. 내가 조금 가르쳐주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관심 있어? 우리 미술관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거든. 부모님 하시는 얘기 들어보니 아직 혼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작은 오빠의 말에 눈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부모님께서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고 한들 어느 날 갑자기 혼처가 정해져 먼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당연히 작은 오빠에게 저를 데리고 서울로 가달라고 부탁했고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탐탁자는 반응이셨지만 큰오빠마저 나서서 말을 보태자 결국 저의 서울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 처음으로 밟아본 서울은 정말 별천지였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높은 빌딩들이 가득한 풍경은 처음이었어요. 태어나 줄곧 보고 자란 산과 들판도 멋졌지만 그와는 또 다른 장관이었습니다. 제가 미술관에서 맡게 된 일은 미술관을 찾는 손님들에게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일이었어요. 요즘 말로는 큐레이터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안내원 정도로 불렸고 그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몹시 행복했습니다. 항상 제 어깨를 짓눌렀던 부모님의 압박과 여자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제가 좋아하는 미술품들에 둘러싸인 삶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으니 저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미술관에서 일하던 저는 미술관을 자주 찾던 손님인 남편과 우연한 기회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란 전형적인 서울 사람이었어요. 제가 나고 자란 곳이 어느 땅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만큼 서울 촌놈이었죠. 요즘에서야 하지 않는 말이지만 저 젊었을 때만 해도 서울 남자는 다정하다는 말이 있었어요. 제 남편은 그 말과 딱 어울리는 남자였습니다. 작은 오빠처럼 섬세하고 조용하고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날이 갈수록 남편에게 푹 빠졌고 남편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허락을 받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막막했어요. 당연히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모님께 말씀드리지도 못했고 부모님께서는 적당히 서울 생활을 하다 내려와 결혼을 하길 바라고 계셨었거든요. 아무래도 시골이지만 나름대로 지역에서 알아주는 집안이다 보니 아무 집안에 시집 보내칠 생각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희 남편은 그저 평범한 집안 출신의 남자였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작은 가게를 하셨고 남편 또한 학교를 졸업한 후로는 그런 시부모님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림에 관심이 많았던 남편은 미술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덕에 꿈을 접었고 소소하게나마 미술관에 와서 작품들을 구경하는 것이 일상의 작은 행복이라고 했어요. 남편의 부모님께서 어떤 사람이시든 남편이 돈이 많든 적든 그건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몹시 사랑했고 남편과 결혼 후에 부모님 품을 떠나 서울에 정착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무턱대고 부모님을 찾아가 결혼 선언을 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두 오빠들에게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오빠들은 둘 다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결국 제 의견을 존중하고 힘을 보태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든든한 오빠들을 데리고 결혼 승낙을 받으러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당연히 부모님들께서는 기절초풍을 하시며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 같은 놈에게 귀한 막내딸을 내줄 수 없다. 게다가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놈이지 않느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서울 가서 헛바람만 들어온 것이 아니냐. 얌전히 고향으로 돌아와 옆마을 남자에게 시집을 가라 큰 소리를 내셨고 모두 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그런 부모님께 제가 서울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말씀드리며 본인의 결혼 상대의 정도는 본인이 정해야 하는 게 맞다 의견을 보태주었고 남편 또한 제가 비록 집안은 가난하고 미래도 불확실한 사람이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본인이 굶는 한이 있더라도 저만은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며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절대 안 된다며 난리를 치셨던 부모님께서는 결국 새 남자의 고집에 백기를 들고 마셨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에 성공했고 서울에 신혼집을 차려 살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이라고 해봤자 부모님께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셨기에 오빠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작은 빌라였어요. 시부모님 가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빌라였고 매일같이 저는 미술관으로 남편은 시부모님 가게로 출퇴근을 하며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은 남편을 하나부터 열까지 빼다 박았습니다. 생김새부터 성격까지요. 그 빌라는 다시 떠올려봐도 참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오래된 빌라였기에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고 옆집 사람들의 생활소음이 전부 다 들릴 정도였지만 그래도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저 남편과 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태어난 후로 저희 가족은 더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제 나이대 여자들이 의뢰 그렇듯 아들을 출산한 후로는 미술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그즘 시부모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완전히 남편에게 물려주셨기에 남편은 눈꽃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아들이 돌쯤 되었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이는 매일같이 울고 보채기 바쁘지 집안일은 해도 해도 쌓이지 임신과 출산으로 몸은 상할 대로 상했지. 이게 내가 원하던 서울살이인가. 이대로 내 꿈도 삶의 목표도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아이만 키우다 늙는 걸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산후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한창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어야 했을 시기에 바쁜 남편 때문에 거의 혼자서 육아를 도맡아 했으니까요. 게다가 그 시기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지금은 오랜 세월이 지나 어느 정도 담담하게 이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정신을 놓아버릴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이가 태어난 후 처음으로 맞는 아버지의 생신이었고 각자 바쁘게 살고 있던 가족들은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근황 얘기도 나눌 겸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큰오빠 부부와 작은오빠 그리고 저희 부부 총 7명이서 산속의 펜션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고 같은 차에 타서 함께 출발한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저희 부부는 가게 일 때문에 조금 출발이 늦어졌어요. 늦게나마 짐을 정리해 차에 올라타 펜션으로 향하는데 막상 펜션에 도착하고 나니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던 남은 가족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펜션 주인은 지금껏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몹시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펜션에서 밤을 지낸 다음 날이었어요. 펜션에 웬 경찰들이 찾아왔고 혹시 어젯밤에 주변에서 이런 차를 목격하지 못했냐고 묻더군요. 경찰들이 보여준 사진에는 가족들이 모두 타고 있었던 저희 큰오빠의 차가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컹하고 발 밑까지 떨어졌고 혹시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 물었습니다. 경찰은 착잡한 얼굴로 어제 오후 비탈길에서 사고가 나서 차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지만 차에 타고 있던 5명 모두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떠올려봐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에요. 오래 지난 일이고 가슴에 묻어뒀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자세한 그때의 상황을 적어내려가니 심장이 쿵쿵 뛰고 손발이 덜덜 떨립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저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가족들을 잃은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졌고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과 고향집 땅들은 전부 제게 상속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근방에서 가장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 지역 유지였다는 사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 손안으로 그것들이 들어오고 나니 정말 상상을 초월할 금액이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 고향집 근처에 공단이 들어오게 되며 땅값이 크게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재산이 제 손에 들어왔다고 한들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지금껏 제게 다정한 말씀 한번 제대로 해준 적 없는 분들일지라도 어디까지나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였고 제가 고향을 떠나 원하는 일을 하며 원하는 사람과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고 지지해 주었던 사랑하는 오빠들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으니까요. 몹시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남편은 서울에서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고향에 돌아오자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들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고향집에서 지내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거라면서요. 당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가게잖아. 내 가족들만큼 당신 가족들도 소중할 텐데 그렇게 함부로 정리할 수는 없지. 난 괜찮아. 어차피 그렇게 좋은 추억들로 가득한 유년 시절도 아니고. 처음 장인 장모님 뵙고 결혼 허락받으러 갔을 때 내가 장인어른께 드렸던 약속 기억나? 다른 건 몰라도 당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했었잖아. 물론 우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가게 소중하지. 우리가 지금껏 읽어온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난 당신을 위해서라면 다 정리할 수 있어. 한순간에 모든 가족들을 다 잃은 슬픔을 내가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 좋은 추억만 가득한 유년 시절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당신이 날 만나기 전까지 평생을 보냈던 곳이잖아. 당신이 내려가서 그 집을 돌보지 않으면 추억들과 함께 그대로 사라져 버릴 테고. 우리 같이 내려가자. 내려가서 살자. 남편의 말에 정말 눈물이 폭폭처럼 쏟아졌어요. 결국 저희는 시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가게와 살고 있던 빌라를 정리하고 아들을 데리고 저희 고향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나름대로 평온한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아들은 아픈 곳 없이 무럭무럭 자라났고 저와 남편은 작은 밭을 일구며 평범한 농사꾼들처럼 지냈습니다. 물론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의 재산이 제 손에 쥐어졌지만 저는 그것들을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재산이었고 그런 돈을 함부로 펑펑 쓰며 낭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밭을 일구며 평범하게 지내는 저희 부부를 보고 각종 이야기들을 수군댔어요. 아버지께서 딸이었던 제게는 아무런 유산을 남겨놓지 않아서 먼 사촌동생에게 그 많은 유산이 다 상속되었다느니, 사실은 가진 것 없는 빈터터리 집안이었는데 빈수레가 요란했다느니, 아버지께서 도박으로 재산을 다 잃어 남겨줄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느니, 저와 남편은 애써 그런 유언비어들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제가 입을 다물고 있을수록 소문은 무성하게 퍼져갔어요. 그리고 결국 저희 아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예전에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돈도 엄청 많고 이 주변에 땅이란 땅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고 하던데. 아들의 물음에 발문이 막혔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설명해줘야 할지. 가족들이 모두 한순간에 제 곁을 떠났던 그 사고를 다시 떠올리려니 가슴이 꽉 막힌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 이제 와서는 어느 정도 덤덤하게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자주 가족들과 그날의 사고가 떠올라 괴로웠었거든요. 결국 아무 답변도 해주지 못했던 저 대신 남편이 아들에게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이 지역 유지가 맞으셨고 엄청난 재산이 지금도 우리 손안에 있지만 그걸 사용하며 떵떵거리고 살지는 않을 거라고요. 어린 아들은 왜 가진 재산을 숨기고 남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눈치였지만 네가 좀 더 크면 우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젊은 시절 제가 그러했듯 아들 또한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하고 싶어 했어요. 저와 남편은 그런 아들의 뜻을 존중해 주었고 아들은 서울로 떠나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참 세월이 무상하구나 싶었어요. 제가 고향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남편을 만나 아들을 낳고 그런 일들을 겪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으니까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겠다며 어떤 여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변변찮은 직업도 없고 좋은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지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저희 아들이 아내로 선택한 여자였고 그 결정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걸 책임지는 것은 아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그 여자와 결혼을 했고 저는 아들의 신혼집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해주었습니다. 물론 훨씬 더 좋고 비싼 집을 구해줄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했듯 제 수중에 있는 재산들이 제 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아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제가 신혼집이랍시고 비싼 아파트를 덜컥 사주면 아들이 앞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게 쉽게 손을 내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키우려 노력했지만 어디 자식 농사가 부모 마음대로 되나요? 당장에 본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부모라는 사람들이 돈을 손에 쥐고도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원망스러운 마음이 더 크겠죠. 그런 걱정에 며느리에게도 재산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향집이 동네의 다른 집들에 비해 크고 넓기는 했지만 시간이 흘러 최신식으로 공사를 하고 집 내부를 뜯어고치는 다른 집들과 달리 저희 집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였거든요. 요즘 사람인 며느리의 눈에는 그저 조금 크고 고풍스러운 옛날 집 정도로 보였겠죠. 굳이 집 내부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 가족들의 흔적이 가득한 공간을 없애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이서 지내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집안의 각종 오래된 시설 때문에 살기에는 조금 불편해도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 또한 그런 불편함에도 제 고집을 따라주었고 언제나 남편에게는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부부는 끼리끼리라고 남편을 닮아 숫기가 없는 유약한 성격의 아들처럼 며느리 또한 그리 싹싹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 앞에서는 언제나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어쩌다 대화를 나눌 때면 수줍게 배시시 웃는 얼굴이 참 곱상하고 귀여운 아이였어요. 어렸을 적부터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다고 했는데 저렇게 때묻지 않고 순수하게 자란 것이 참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사소한 것에도 참 기뻐하는 아이였어요. 아들 또한 그런 며느리의 소박한 모습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살림도 정갈하게 잘하는 것 같았고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라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결혼시키겠다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가난한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데려오니 내심 한켠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내가 참 속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에는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명절에 누가 한복을 입나요? 그런데 저희 며느리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와선 본인이 만들었다며 명절 음식들을 바리바리 꺼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비싼 선물이나 용돈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아무쪼록 어머님 아버님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다 얼굴을 붉히며 말하는데 그런 며느리의 마음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결혼 참 잘 시켰다. 역시 우리 아들이 나를 닮아 보는 눈이 있구나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대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저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였고 착한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저와 남편은 아들 부부에게 먼저 연락을 잘 하지 않았어요. 물론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니 잘 지내는지 별일은 없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련히 연락을 하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둘이서 시간을 보내며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고 받아보니 곧 며느리의 생일이라고 했어요. 용돈을 좀 보낼 테니 며느리 데리고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원하는 것도 하나 사줘라 말하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전화했다며 본인이 회사 출장 때문에 며느리 생일에 집을 비워야 할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며느리 친정 부모님께서도 같이 시간을 보내기 어렵다고 하시고 저와 남편이라도 서울에 올라와 며느리와 생일을 함께 보냈으면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야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 제안이었지만 며느리가 시부모와 생일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은 맞냐, 꼭 우리 말고도 친구들과 보낼 수도 있지 않냐 묻자 아들은 며느리가 원체 숫기가 없는 사람이라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며느리 성격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아들은 얼마 전부터 제가 해주는 반찬들이 너무 먹고 싶었다며 올라오시는 김에 반찬들을 좀 해다가 가져다 주시면 안 되겠냐 물어왔고 그닥 어려운 일도 아니었기에 그러겠다 답했습니다. 실은 평소에도 몇 번 반찬을 싸서 가져다 주고 싶었지만 워낙 멀리 살기도 하고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얘기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명절에 음식 해오는 솜씨를 보면 며느리도 요리를 꽤나 잘하는 것 같았고요. 제가 굳이 참견하지 않아도 아들 밥 정도는 잘 먹이고 있겠지 싶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들의 부탁이 있었기에 저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서울로 향했어요. 남편도 함께 가려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저 혼자 기차를 타게 됐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을 전해받았는지 며느리는 기차역까지 저를 마중 나왔더라고요. 힘드시게 무슨 반찬들을 이렇게 많이 싸우셨냐며 고마워하기에 별거 아니다. 너 잘 먹는 장아찌는 더 넉넉하게 담아왔으니 잘 먹으라고 얘기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저와 며느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고 둘이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이왕 서울에 왔으니 비싸고 좋은 거 먹자. 생일이니 내가 사주겠다 했으나 며느리는 한상껏 괜찮다며 저한테는 어머님께서 싸주신 반찬이 소고기보다 제일이다 고집을 부리는 통에 결국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아들 통해서 용돈 조금 보내놨으니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아들한테 말해라. 그리고 이건 내가 따로 주는 선물이야. 대단한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장에 나갔더니 팔고 있길래 색깔이 참 고와서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눈에는 어찌 보일지 모르겠다마는. 제가 며느리에게 건넨 선물은 모직 외투였습니다. 아들에게 따로 용돈을 챙겨주기는 했지만 우연히 나갔던 장에서 발견한 외투가 참 곱고 예쁘더라고요.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그저 며느리 생각이 나서 사온 것이었고 며느리는 제 선물을 받아들고 몹시 기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물이 되었는데 뭘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냐며 쑥스럽게 웃는 얼굴에 기분이 참 좋았어요. 물론 제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모습이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씁쓸함만이 남아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 자리가 끝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 시간이 조금 남아 거실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고 며느리는 잠시 통화를 하고 오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이 지났는데 며느리는 방에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기차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기다리던 저는 결국 짧게라도 인사를 하고 가기 위해 방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아니 내가 뭐 때문에 저런 노인네랑 귀중한 생일을 하루 종일 같이 보내야 하냐고. 아 진짜 짜증나 죽겠다니까. 오늘따라 냄새는 또 어찌나 심한지. 기차에서부터 냄새나는 반찬들 바리바리 싸들고 내리는데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그 냄새 풀풀 풍기면서 고급 식당 가자길래 창피해 죽을 일이나 싶어서 간단히 집으로 끌고 들어왔다니까. 남편 말로는 꽤 잘 사는 집인 것 같더니 막상 시골 내려가 보니까 집 좀 큰 거 말고는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냄새나는 노인네들 비위 맞추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사고라도 나서 확 뒤졌으면 좋겠다니까. 혹시 알아? 죽고 나면 티끌 같은 유산이라도 좀 떨어질지?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통화 내용이 전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냄새 지독한 노인네, 확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이 두 마디였습니다. 충격으로 어안이 벙벙했고 문손잡이를 잡았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와 남편 앞에서 그리도 순진한 얼굴로 쑥스러운 척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다니요. 아무리 사람이 앞뒤가 다르다지만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나. 내가 지금 들은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당황스러움은 잠시였어요. 여전히 방 안에서 들려오는 짜증 섞인 목소리에 엄청난 배신감이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방문을 벌컥 열어 제꼈습니다. 침대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던 며느리는 몹시 놀란 눈으로 그대로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제가 통화가 좀 길어졌죠? 죄송해요. 기차 시간이 벌써 다 됐나요? 너 원래 그런 애였니? 지금까지 나랑 네 시아버지 앞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다 가짜였던 거야? 네 남편도 다 알고 있었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부 다 오해세요. 집 좀 큰 거 말고는 가진 것도 없다고? 가진 거 없고 그냥 냄새나는 시골 노인네들은 시부모 취급해줄 이유도 없다 이거냐? 네 남편 말대로 나 돈 많다. 시골에 있는 땅이며 재산 다 합치면 100억은 우습게 넘을 거야. 이제 좀 시부모 취급할 생각이 드니? 아니면 돈 많은 걸 알게 됐으니 더 빨리 죽기를 바라냐? 며느리는 그런 거 아니라며 오해하신 거다. 본인이 다 설명할 테니 진정하시라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았지만 이미 제 눈에는 그 눈물마저 모두 가식 섞인 연기처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를 뿌리치고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내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제발 용서해달라. 본인이 잠시 미쳤던 것 같다. 어머님 아버님 위하는 마음은 전부 진심이었다. 끊임없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연히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대신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며느리와 있었던 일들을 전부 이야기하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줄곧 해오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 전에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절에 준비해갔던 음식들도 전부 그 사람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가게에서 사간 것들이에요. 연애 때는 작은 선물에도 좋아하고 아이처럼 기뻐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는 점점 씀씀이도 커지고 말도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머니 아버지께는 또 잘하는 것 같길래 제가 예민한 거겠지 애써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남편을 닮아 원체 유약한 성격이었던 아들은 변해가는 며느리를 눈앞에 두고서도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으며 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여자였던 거겠죠. 아들과 결혼하기 위해 본성을 숨겼던 것이고요. 아들은 어머니께 그런 망언을 들은 마당에 더 이상 그런 여자와는 살 수 없다며 이혼을 하겠다 선언했고 저 또한 그런 아들을 말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이혼하자는 말을 들은 며느리는 미친 사람처럼 또 제게 연락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너무나 죄송하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끊임없이 애원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만약 내가 정말 가진 게 없는 시골 노인에 불과했다면 이렇게까지 매달릴까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나 말고 아들에게 애원해라.
난 이미 널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아들이 널 아내로 여긴다면 그것까지 말릴 생각은 없다 답해주었고 그 뒤로 며느리는 아들에게 미친 듯이 매달렸지만 역시나 아들 또한 그 여자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들 하죠. 그 신뢰가 이미 박살이 나서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저희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했고 둘 사이에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그 뻔뻔한 여자와 평생 동안 질긴 인연을 이어나가야 할 뻔했으니까요. 아들은 이혼한 뒤로 다시 고향에 내려와 저희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한동안은 다시 여자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요. 그런 아들에게 저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어떻게 서울로 향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똑같냐며 우스갯소리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들에게 다른 건 나를 판박이로 닮았는데 여자분은 눈 하나는 완전 딴판이라며 농담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혼의 상처로 힘들어하던 아들 녀석은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기라도 했냐는 듯 아주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며느리였던 그 여자는 아마 그리 멀쩡하게 지내고 있지 않을 테지만요. 애초에 변변찮은 집안도 직장도 없었던 여자였던 데다 이혼녀라는 딱지까지 붙었으니 무엇보다도 고쳐먹을 수 없는 그 인성이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요. 앞으로 제 수중에 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저희 가족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그 무엇도 정해지진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저는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먹고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긴 세월 동안 너무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좀먹으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껏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써내려가다 보니 아주 긴 글이 되었네요. 아무쪼록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남매를 키우며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아이들 새학기도 다가와서 제가 괜히 설레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제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 제보할 사연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도 해서 미리 말을 해보자면 저는 흔히 말하는 껌을 좀 씹은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히거나 금품갈취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나 면도칼을 씹는 그런 악질은 아니었으니 편안히 들어주세요. 그냥 성격이 어릴 때부터 유난히 밝았고 또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던 학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유 없이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그게 선배여도 가서 당당하게 맞서는 학생이었죠. 저는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는데 위아래로 여자 형제 없이 오빠랑 남동생인 환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 사이에 있다 보니 과격하게 놀았던 게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냥 제 성격이 유난히 어릴 때부터 셌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빠나 남동생하고 싸워도 여자인 제가 다 이길 정도로 고집도 엄청 세고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대쪽 같은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오빠도 남동생도 골목대장도 아니었는데 저는 무리를 이끌고 다녀서 동네 어른들이 대단하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고도 제가 제일 많이 치고 다녔고 집에서 말썽을 부려도 그 원인 제공자는 대부분이 저였다고 해요. 하다못해 엄마는 제가 엄마의 배 안에 있을 때부터 발차기가 예사롭지 않아 남자아이라고 착각했을 정도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취미가 신점을 보러 가는 건데 제 사주를 보고 유명한 무당이 전생에 대륙을 평정한 장군감이라고 했다고 평생 사기를 당하거나 어디 가서 기죽을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했다고 어릴 때부터 말씀하셨죠. 그 덕분에 저는 학창시절을 아주 다채롭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나서는 걸 워낙 좋아해서 노는 것을 주도하기도 했고 어린 마음에 학교 수업을 빠지고 운동장에서 놀기도 했어요. 제 친구를 괴롭히면 옆 학교까지 가서 응징해 준 적도 있습니다.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라 우리 학교 학생이 시내에서 다른 질 낮은 학교의 사람이 괴롭히면 당장 가서 대신 나서서 머리를 잡고 뜯기도 했어요. 이걸 다행으로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여유가 있던 집이어서 집에 돈이 꽤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에 불려가거나 학교에 불려갔을 때도 큰 문제 없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집에서는 아버지가 제발 부탁이니 일주일이라도 조용히 지낼 수 없냐고 하실 정도였어요. 중학생 때를 기억하는데 언제는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다 남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생은 저랑 3살 차이가 나는데 동네에 있던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 동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상황을 딱 보니 돈을 뜯고 있는 것 같아 당장 달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성격이 드세더라도 어떻게 남자 고등학생을 상대하겠어요. 그래도 죽기 살기로 머리를 잡고 돌도 던지고 최대로 발악해서 어떻게 동생을 구출하긴 했는데 이 사건이 좀 커서 동네에서 저만 보면 어른들이 제가 개냐고 수군거려서 한동안 가족들은 외식을 삼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동네에서 저는 기세고 드센 여자아이가 되어 있었고 남자들과 싸워도 절대 밀리지 않다 보니 남자아이 부모님들은 저를 대놓고 안 좋아하셨어요. 오죽하면 고등학생 때는 저와 같은 반이 되게 해주지 말라고 선생님께 말했던 학부모도 있을 정도였답니다. 제가 그렇게 사고치고 다니는 동안 저희 오빠와 남동생은 아주 착하고 조용하게 학창시절을 보내서 유독 제가 집안의 사고뭉치였어요. 남들은 딸들이 조용하고 순해서 걱정이라던데 우리 집은 제가 또 어디 가서 남들하고 싸웠다고 연락 올까봐 무서워 죽겠다고 아버지는 한숨을 푹푹 쉬시기도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이 이해가 되는 게 제 성격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철이 들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에게 제발 사고치지 않고 조용히만 있어달라고 공부도 필요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한번 이미 친구들과 노는 것에 푹 빠진 저는 쉽게 그만두지 못했고 그렇게 몰려다니며 놀곤 했습니다. 오빠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해서 무려 의대에 들어갔고 동생도 명문고에 입학했는데 저만 혼자 공부랑은 담을 쌓고 친구들과 노느라 정신이 없으니 부모님은 상당히 곤란해하셨어요. 오빠에게 제 공부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오빠는 딱 10분 뒤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할 정도로 저는 공부랑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사에서 일하셨는데 저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되니 제발 성격만 죽이라고 하셨죠.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아빠의 소개로 어느 회사에 바로 취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던 제가 사회생활을 잘할 리가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부모님 도움으로 손쉽게 취업했지만 상사와 마찰이 유독 잦았어요. 회사에서도 성격을 참지 못해서 자꾸 상사와 부딪히고 결국 잘리기까지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저한테 화냈던 적이 없어서 난감했습니다. 아닌 건 죽어도 아닌 성격상 너무 힘들었는데 대학이라도 가려고 했더니 공부를 해야 했고 그건 또 싫었죠. 오빠는 의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동생도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의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자식 농사를 딱 저를 제외하고 아들들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자라줬으니 부모님은 오로지 제 걱정뿐이었어요. 부모님 성향상 그렇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관심이 지나친 편은 아닌데 저만 자리 잡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신경이 쓰이셨겠어요. 아빠가 회사를 소개해주면 제가 들어가서 몇 개월 일하고 그만두거나 잘리고 계속 그게 반복되니 저도 어느 순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부모님께 회사 소개를 그만해달라고 했고 부모님은 그럼 어떡하냐고 결혼이라도 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결혼이냐 혼자 살겠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죠. 제가 그렇게 부모님과 대치하는 동안 오빠는 같은 학교 동기와 결혼하겠다고 아주 예쁜 새언니를 데려왔어요. 착하고 똑똑한데 심지어 아버지가 의사라고 하니까 부모님은 새언니를 아주 극진히 대접하며 딸인 저보다도 더 챙길 정도로 환영하셨습니다. 오빠의 결혼으로 인해 너무 바쁜 나머지 저에게 예전만큼 잔소리하지 않으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새언니는 심지어 예쁘고 착한데 말까지 예쁘게 하니 평소에 욕을 달고 살던 저와 비교가 되어 부모님은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셨죠. 저만 보면 계속 새언니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말씀하셔서 나중에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집 밖으로 뛰쳐나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순간도 지나고 오빠가 결혼하고 나니 부모님은 다음은 제 차례라고 이제 제 결혼에 온 관심을 쏟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아빠가 우리 지역 고위 공무원의 아들과 이어주겠다고 제게 꼭 나가라고 선자리를 잡아오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때까지는 결혼이 절대 없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거부했는데 엄마가 직접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옷까지 사주며 일단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오라고 하셔서 억지로 나가게 됐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분과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따분하고 엄마가 억지로 입힌 원피스와 화장은 저와 맞지 않았고 또 구두는 불편하고 분위기도 어색해서 도중에 뛰쳐나왔거든요. 이후로도 아빠와 엄마는 주변에서 좋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선자리를 마련해서 주선하셨는데 그때마다 거절하는 것도 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중엔 너무 나가기가 싫어서 친한 친구에게 부탁해서 대신 나가달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엄마는 누가 이기나 보자고 말하며 제가 아무리 선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끝까지 계속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동네에서 워낙 그렇게 하고 다니니 슬슬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나중엔 갑자기 남동생이 결혼하고 싶다고 여자를 데려와서 저보다 먼저 결혼하게 됐습니다. 물론 동생이 또래와 비교해서는 빨리 결혼한 편이었지만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며 아빠는 저에게 딱 1년 줄 테니 어떻게든 남자를 구해서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집을 나가라고, 알아서 살라고, 용돈도 끊고 아예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집에서 용돈 받으며 사는 게 몇 년이 지속되니 부모님도 질릴 만큼 질리셨던 거죠. 특히 아들들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오빠는 심지어 결혼하고 바로 아기를 낳아 손주까지 안겨줬으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렇게 창과 방패처럼 결혼 강요와 거절을 하며 시간이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빠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취업이나 하라고 또 취업 자리를 가져오셨습니다. 당연하게 거절했는데 엄마가 예전과는 다른 태도로 무조건 저 회사에 가라고, 그게 아니면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나도 이제 지쳐. 당장 나가. 더는 안 돼. 네 나이가 몇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아이, 오빠는 손주까지 데려왔는데. 알겠어. 알겠다고. 출근하면 되잖아. 아, 왜 자꾸 뭐라 그러는 거야? 네가 엄마면 너한테 뭐라 안 하겠어? 아, 그러게. 알아서 잘 하란 말이야. 엄마의 잔소리와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출근하게 된 저는 첫 출근을 한 날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첫눈에 반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빠가 소개해준 건설회사에 취업했는데 제 자리는 격리 자리였어요. 제가 반한 그 남자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키도 크고 훤칠하고 잘생겼는데 다정하고 그때까지 수많은 선자리를 나갔지만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첫 출근이 어땠냐는 부모님의 질문에도 이 회사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출근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좋아하시며 이제 직장도 있으니 결혼하기 더 쉬울 거라고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이미 회사에 제 평생의 이상형이 있으니 저는 선자리를 거절했고 오히려 그 직원의 눈에 들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같은 팀 직원에게 들은 정보로 그 남자는 성격이 원래 다정하고 친절해서 이미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일도 잘해서 상사들도 예뻐하는 사람이었고 집안도 괜찮다는 소리에 제 사랑은 점점 더 커지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소식으로는 이미 그분은 만나는 여성이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그래도 결혼한 게 아니니까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이별만을 기다리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1년이 지나고 이별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회사에서 퇴근하다 우연히 그분의 여자친구를 보게 됐던 날이 있었어요. 진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청순한 여자였고 긴 생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그 여성분은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너무 아름답고 여성스러워서 제가 짝사랑하는 그 직원과 만나려면 저 정도는 돼야 한다고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곁다리로 들어보니 헤어진 이유가 결혼을 앞두고 시댁, 그러니까 남자 쪽 집안의 반대가 매우 심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남자 시댁은 집을 먹는데 여자 집안은 그 정도 되지 않았던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우리 부모님의 재력에 태어나서 그렇게 감사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직 연애를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분과 결혼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그 직원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아침마다 꾸미는 데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러는 걸 보고 남자친구가 생겼냐고 대놓고 좋아하셨는데 아직 아니라고 곧 생길 거라고 하니 본인이 더 신나셔서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많이 사주셨어요. 단발머리를 고집하던 저는 일부러 기르기 시작한 머리를 아침마다 빗으로 몇 번을 빗으며 찰랑거리게 유지했고 일부러 회사에서 그 직원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김성진이었고 성진 씨는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 말을 해보니 생각보다 더 다정한 모습에 제 마음은 더 커지게 됐는데 원래 성격 자체가 당당하고 할 말은 꼭 해야 하는 제 성격이 그때는 왜 이렇게 부끄러웠던지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말을 꺼내지 못한 거지 마음을 숨길 순 없어서 결국 회사에서 제가 성진 씨를 좋아한다는 소식이 퍼지게 됐어요. 이왕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자 마음을 먹은 저는 성진 씨에게 주말에 연극을 보러 가자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과 달리 성진 씨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하게 연애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저는 성진 씨에게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원래 성격을 죽이고 조용하고 참한 우리 새언니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성진 씨의 전 여자친구도 우리 새언니 같은 사람이라 일부러 새언니라면 이때 어떻게 말했을까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 거지도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데이트가 끝나고 집에 와서 성진 씨와 있을 때는 잘 먹지도 못해 배가 고파 부엌에서 밥을 먹기도 했을 정도로요. 어렸을 때 골목을 쏘다니느라 치마나 원피스는 엄마가 입혀도 입지 않았던 제가 제 돈을 주고 치마를 사기도 했습니다. 어색해서 착용하지도 않던 머리띠와 스카프도 하고 귀걸이부터 목걸이까지 장신구로 도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화만 신고 다니던 저는 구두를 신었는데 발이 너무 아파 밤에 제대로 잘 수도 없었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힘들게 성진 씨를 만났어도 성진 씨만 만나면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라도 만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부모님도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까 저보다도 더 신나하셨고 심지어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동생 부부까지 제 연애에 관심이 많았어요. 남동생은 제가 성진 씨와 연애하려고 평생 입지 않던 원피스를 입고 구두까지 신은 제 모습을 우연히 길에서 보고 저를 알아보지 못한 적도 있었답니다. 어린 조카까지 나서서 제 연애가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줬는데 처음엔 부담스럽고 창피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결혼에 진심이라 가족들과 상의하며 연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원래 만나다 보면 성격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갈수록 제 본래 성격이 나올까봐 노심초사하며 말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도 고심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성진 씨는 자기가 원하던 이상형 그 자체라고 좋아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2년의 연애 끝에 성진 씨는 저에게 진지하게 결혼하자는 얘기를 꺼냈는데 전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제가 그날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처럼 행복했으니까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며 각자 양가 인사를 제일 먼저 하게 됐는데 저는 남자친구의 집을 방문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남자친구의 집은 훨씬 더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집의 크기를 보고 너무 놀라 말문이 막힐 정도였고 들어갔더니 영화에 나오는 집처럼 아주 화려한 샹들리에부터 딱 봐도 비싸 보이는 화분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실 한복판에 있는 어항은 크기가 남달랐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너무 귀티가 나셨어요. 우리 집도 살면서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여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제 예상보다 더 잘 사는 시댁을 보고 사실 저는 기가 죽었었죠. 다행히 얼어붙은 저를 시어머니는 살갑게 맞아주셨고 겨우 정신 차리고 묻는 말에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이 처음에는 저를 그렇게까지는 마음에 들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회사를 말하고 또 오빠 부부가 의사라고 하니까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제게 마음이 열리신 것 같았습니다. 훈훈하게 얘기를 마무리하고 집을 나왔는데 남자친구는 시부모님 표정이 좋았다고 하니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로 남자친구를 데려갔는데 당연하게 부모님은 성진 씨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드디어 말썽만 부리고 사고치고 돌아다니던 딸이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려온 것도 좋은데 그 남자가 잘 사는 집 장남이라니 엄마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직접 말하며 의사인 새언니를 맞이할 때보다 더 진심으로 남자친구를 맞이했습니다. 그 어떤 날에도 볼 수 없었던 식탁 위 음식들은 엄마가 무려 부산에 사는 이모까지 불러 차릴 정도였어요. 부모님은 제가 남자친구 앞에서 성격을 죽이고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그걸 바랐던 분들이라 일부러 제가 조신하고 참한 성격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어렸을 때 저는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장난치기 바빴는데 그런 사실은 다 숨기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사색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상장이라고는 체육 관련 상을 받았던 게 전부였는데 100일장부터 시작해서 음악과 미술 과목에서 상을 받았었다며 거짓과 날조로 가득한 제 칭찬을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열심히 연기한 덕분에 남자친구는 그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었고 그렇게 양가 어른들의 허락을 받고 상견례까지 진행됐어요. 이미 2번이나 상견례를 했던 부모님인데 유독 긴장이 된다고 하셔서 엄마는 오죽하면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이 너무 떨려서 진정할 수가 없다고 청심환까지 사서 드셨답니다. 제가 3남매 중 가운데 딸이라면 남자친구는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라 아직 대학생이던 도련님은 남자친구와 정말 많이 닮았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정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남자친구와 달리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인 도련님을 보고 나름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는 역시나 우리 새언니처럼 참하고 조용한 여성을 연기했고, 시부모님은 우리 집의 조건도 그렇지만 제가 무엇보다 너무 본인들이 원하던 며느리라고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 아빠는 대놓고 저에게 앞으로도 결혼 생활을 하며 성격을 숨기고 살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하셨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면서 너무 행복해서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아무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결혼이 집안 대 집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른들이 알아서 하신 부분이 많아 다행이었습니다. 엄마는 결혼식 날짜가 잡히자 제가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큰일이 났다고 저를 요리학원에 보내고 또 집에서도 새벽부터 깨워 요리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집안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으니 빨래부터 청소까지 흠잡히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급하게 신부 수업을 받게 됐었죠. 엄마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이 저는 신혼생활을 바로 시댁에서 보내게 됐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의 제안이었는데 시댁에서 3년만 살면 고급 아파트로 바로 분가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며 가풍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의 제안은 사실 남편의 직장과도 관련이 깊었는데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셔서 같이 살면 바로 남편에게 사업을 물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와 남편이 만났던 그 회사도 시아버지가 하고 계신 사업체 중 하나였고 남편은 그 사실을 숨기고 일반 직원인 척 다니고 있던 거였어요. 남편은 본인과 제 미래를 위해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알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도 했고 또 솔깃한 제안인 것은 틀림없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제게 신부 수업을 아주 강하게 시키셨고 옷장에서 제가 철없을 때 입던 옷들을 다 꺼내서 버리면서 저보고 과거는 잊고 앞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학창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으라고 강요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제가 그래도 회사 다닐 때는 집에 오면 쉴 공간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시댁살이는 그럴 수가 없으니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조용하고 참한 성격을 흉내내느라 목에 담이 오고 혼자 화장실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묵음 처리로 욕하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술을 진짜 사랑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사람들이었고 특히 시어머니는 여자가 술을 마시는 걸 되게 싫어하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술을 마시고 다녔던 사람이고 늘 퇴근하면 낮에 저를 숨기고 있느라 힘들어서 소주를 마시기도 했고 친구들을 만나면 아예 방을 잡고 마실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그런 제가 술은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인 척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리라고는 칼질도 결혼 전에 급하게 처음 해보고 달걀도 그때 처음 깨본 사람인데 시댁에서 현모양처처럼 온갖 찌개와 갈비찜 같은 한식에 능한 사람이 돼야 해서 엄마가 몰래 적어준 요리법 쪽지를 소매에 숨기고 훔쳐보며 요리했습니다. 제가 이러는 걸 보고 우리 친정 식구들은 믿을 수 없다고 웃으며 무슨 말만 하면 뒤로 넘어갔는데 가족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친구들이 제가 그렇게 사는 걸 듣고 시댁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이거 사기죄 아니냐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산 건 맞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았던 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즐거웠고 시부모님도 배울 점이 많아서 그냥 제가 참자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시댁은 집안 행사가 무척 많았는데 특히 제사를 되게 크게 지내던 집안이었어요. 우리 친정은 명절 때도 그냥 친척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음식 한두 가지만 해서 먹고 누워있다가 흩어지는 상당히 간소한 집이라 몰랐는데 시댁은 명절도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요리하고 또 제사도 크게 지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무슨 족보상으로 유일한 직계 혈통이 어쩌고라고 했는데 사실 관심이 크게 가지 않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무슨 조선 왕조의 유일한 후손이어도 상관이 없었고 저한텐 단지 제사가 다가오면 그 많은 음식을 시어머니와 둘이 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 컸기 때문이죠. 제삿날에는 무조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미리 재료 손질을 해야 했어요. 우리 맏며느리 덕분에 그래도 내가 전처럼 밤을 새지 않아도 되니 참 좋다. 어머님, 그럼 이제까지 혼자 하셨어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말씀만 들어도 힘들어요. 말도 마. 남자들은 원래 부엌에 오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사람을 부르곤 했어. 그래도 지금은 우리 식구들끼리 조상님들 챙기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저도 어머님께 도움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제게 혹독하게 시키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맏며느리 역할을 많이 요구하셨어요. 제삿날이 다가오면 머리가 너무 아플 정도로 요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속으로 시어머니나 저나 여기 성씨도 아닌데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제사상을 차리고 차례를 지내면 시아버지가 흡족해 하시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갑자기 어느 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미팅을 나갔다가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고 하는데 첫인상은 사실 그리 좋지 않았어요. 저는 이 집을 들어오려고 진짜 제 본 모습을 숨기면서 갖은 술수를 다 썼는데 동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형님이란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은근한 반말을 쓰며 저를 하대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 인사 왔으면 그래도 자기도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을 텐데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모습이 아주 별로였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은 대놓고 동서를 반기지 않았고 또 결혼 반대를 심하게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을 하게 됐어요. 동서네 집안은 말을 들어보니 시부모님이 원하는 집안이 아니었는데 그걸 떠나 바로 동서가 임신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 허락을 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가서 아이를 지우라고 했는데 도련님은 자기는 그러면 콱 죽어버릴 거라고 거실을 구르며 반항하기 시작했죠. 평생을 부모님과 형 말 잘 듣던 막내가 거실 바닥을 구르며 결혼이 아니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하니 시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을 하게 되셨어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를 붙잡고 눈물을 보인 적도 아주 많습니다. 착하고 참하고 조용한 우리 맏며느리와 달리 어디 쥐잡아먹은 입술을 하고 온 동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당신께서는 동서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렇게 우리 부부가 아이를 가지기도 전에 동서의 아이가 먼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표정을 굳히고 계셨던 시아버지는 서방님 부부의 아이 성별이 남아라는 것을 듣고는 처음으로 동서를 향해 웃어주셨어요.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라 남아 선호 사상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출산하고 바로 저도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생긴 걸 보고 저는 동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와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서를 저라도 챙겨줘야지 싶은 마음도 들고 같은 며느리로서 서로 잘 지내면 좋으니까 먼저 다가갔습니다. 물론 제 본래 성격은 숨기고 시댁에서의 자아를 가지고 다가갔죠. 하지만 먼저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가가면 동서도 마음을 열겠지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성격을 죽이고 다가갔더니 우리 오빠 부부가 의사라는 걸 안 뒤로는 동서는 마치 그들을 자기 아들의 주치의처럼 여기더라고요. 형님, 우리 준철이가 지금 열이 조금 나는데 큰 병은 아니겠죠? 무서워요. 아닐 거야. 원래 애들은 열 쉽게 나잖아, 동서.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연락해주세요.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네? 형님 부탁드려요. 심지어 동서는 새벽에도 전화가 와서 아이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자주 했어요. 처음 한두 번이야 저도 좋은 마음으로 안부도 물을 겸 오빠 부부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지니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동서 부부는 시댁에서 살지 않고 나가 살았는데 전화가 울려 받으면 동서는 시시콜콜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는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아들을 낳았으니 그래도 예전보다 동서를 조금 받아주긴 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니? 요즘 계속 전화를 놓지 못하네? 아, 동서가 연락이 자주 오네요. 지금도 동서예요. 뭐? 바꿔봐. 얘, 넌 왜 자꾸 형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니? 그럴 거면 차라리 집에 얼굴을 비추던가. 시어머니는 여전히 동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데 동서가 이런 식으로 제게 연락을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연락해서 한 소리 하셨어요. 형님, 그렇게 어머니한테 다 말씀하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시시콜콜 전화 안 했죠. 전 형님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랬던 건데 되게 서운하네요. 이후로 동서는 저에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줄 몰랐다고 그럴 줄 알았으면 절대 전화하지 않았을 거라고 쏘아붙여서 저도 모르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이른 건 절대 아니고 그만큼 동서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제가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었을 뿐인데 의사소통의 오류라고 생각했죠. 저 사건 이후로 그래서 저는 미안한 마음에 시어머니도 동서를 받아주면 저도 나쁠 게 없다고 판단해서 더 다가가게 됐답니다. 실제로 동서가 결혼해서 가족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 시댁은 제사나 명절이 아주 크고 또 집안 행사도 유난히 많은 편인데 그럴 때마다 행사를 하나 하면 몸살이 나서 동서가 들어오면 같이 하면 되니까 마음의 안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동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니 어쩔 수 없었죠. 이런 작은 사건이 지나고 저는 드디어 출산하게 됐는데 제 아이의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첫 아이라서 성별이 중요하지 않았고 남들보다 늦게 생긴 아이라 그 자체로 축복이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시부모님은 옛날 분들이라 딸이라고 하니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습니다. 친정에서는 사고만 치고 다니던 제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으니 성별은 의미가 없고 그저 건강하게 잘 키우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시부모님도 대놓고 싫어하진 않으셨고 그냥 다음 아이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문제는 바로 동서였습니다. 딸이라면서요? 우리 아들은 아들이라 워낙 순하고 예민하지 않았는데 딸은 좀 경우가 다를 것 같아요. 혹시라도 키우다 막히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육아 선배잖아요. 나도 조카 키워봐서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어. 괜찮아, 동서. 그거 몇 년 전이잖아요. 요즘 육아는 달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모르면 새언니한테 물어볼게. 제안은 고마워. 우리 첫째가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세등등해져서 저에게 충고 아닌 충고도 하고 아들 가진 부심을 마구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손아래 동서여도 육아에서는 선배라고 아는 게 훨씬 많으니 자기 말을 많이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 말을 듣고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오빠네 부부가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새언니도 의사라 바쁘니까 제가 조카를 돌봤거든요. 그때는 또 남편을 만나기 전이라 집에서 혼자 하는 게 딱히 없어서 전담으로 육아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새언니가 저한테 아직도 잘해주는 이유가 그거고 조카도 저를 유독 따르곤 하거든요. 그런 저에게 육아는 그러면 안 된다고 훈수를 두는 동서가 어이가 없었지만 시댁에서의 제 이미지가 있으니 꾹 참으며 최대한 착하고 참한 맏며느리 흉내를 냈습니다. 동서네 집안은 평범보다 약간 아래라 여유가 있는 집은 아니었는데 우리 친정은 돈이 많으니 각자 집에서 받는 지원도 아주 달랐어요.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했는데 부모님은 제가 그래도 유일한 딸이라고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학생 때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다가 이제 결혼해서 비록 흉내지만 그래도 어떻게 부잣집 맏며느리로 살아가는 딸이 기특했는지 아빠는 우리 딸의 돌잔치를 아주 최고급 장소에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글쎄 동서가 자기 친정 식구들을 다 데리고 우리 딸 돌잔치에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을 정도로 많은 식구를 데려왔는데 심지어 본인 부모님에 이어 자기 동생까지 데려왔더라고요. 형님, 우리 친정 식구들이 여기 음식 한 번도 못 먹어봤대서 데리고 왔어요. 괜찮죠? 괜찮아. 많이 드시라고 해줘요. 편하게 드시고 가세요. 많이 드세요? 그래도 좋은 날이고 또 축하해주러 온 자리니까 최대한 웃으며 맞아줬는데 동선의 친정 식구들은 우리 딸은 본 척도 하지 않고 자기들 배를 채우기 바빴습니다. 우리 친정 식구들 얼굴 보는 것도 창피할 정도로 동서는 염치 없이 자기 아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식장 한가운데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돌아다녔죠. 추기는 당연히 하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새언니는 저에게 동서 보통이 아니라고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그렇게 돌잔치 사건이 끝나고 저도 동서에게 더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제 착한 맏며느리 행세는 집어치워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럴 새가 없이 일이 터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렇게 잘 나가던 시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나며 남편도 갈 자리가 없어지고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진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아버지는 거래처를 만나러 다니고 아주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란 게 한번 망가지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이유도 그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그런 거였고 또 실제로 시아버지의 재력으로 우리 부부도 그렇고 서방님 부부도 그렇고 또래에 비해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게 맞아 시아버지 사업이 휘청거리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무너지는 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때 많이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컸는데 당연히 저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구세주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 친정이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우리 시댁 소식을 듣고 일단 급한 불이라도 끄라며 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새언니와 오빠 부부도 둘 다 의사니까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서 저에게 생활비가 떨어지면 안 된다며 돈을 억지로 손에 안겨줬어요. 친정 덕분에 시아버지 사업은 실제로 완전히 나락을 가진 않았고 이 계기로 시부모님은 저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정신 차리고 평범한 사람처럼 결혼 생활도 하고 시댁과 같이 살며 아이까지 키우는 모습을 보면 어렸을 때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크게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주신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 고생하는 것은 절대 눈 뜨고 못 본다는 부모님 덕분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예전처럼 크게 사업을 다 확장하진 못하셨고 그 과정에서 몇 개를 정리하고 회사는 단 하나만 남기게 됐는데 그러면서 구조조정도 하게 됐어요. 서방님도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는데 서방님이 일하던 계열사는 접게 되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 하나 남은 계열사에 넣으려고 했는데 진짜 딱 핵심 인력만 남겨둔 터라 시아버지는 은근 서방님이 다른 회사에 가길 원하셨어요. 남편이야 같이 살며 종일 일 얘기도 하고 핵심이라 내치지 못하니 일을 그리 잘하는 편도 아니고 자리 차지만 하는 서방님을 데리고 가기엔 위험 부담 요소가 컸던 거였어요. 그걸 알게 된 남편은 저에게 저를 만난 이후로 처음으로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하나만 부탁할게. 우리 진영이 장인어른이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없을까? 너무 염치 없고 이런 부탁하는 거 쉽지 않은데 아직 아이도 어리고 젊으니까 기회를 한 번만 주라. 진짜 내가 당신에게 고맙고 미안해. 결국 그래서 저는 친정아빠에게 부탁해서 서방님 일자리를 구해줬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제가 구해줬다는 사실은 비밀로 하기로 하고 남편을 통해 얻어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이 휘청거려 상심한 시댁 식구들한테 마음의 짐을 가지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남편은 그 이후로 진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는데 야근은 당연하고 일하느라 사무실에서 집에 오지 않던 날도 많았습니다. 아이가 어려 힘들었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있으니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친정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무엇보다 남편이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다 먹고 살려고 그런 거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우리 남편이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능력 하나는 좋잖아요? 이번에도 명절 상여금 받았다고 가방 사줬는데 예쁘죠? 동서는 서방님 일자리가 어떻게 구해졌는지 모른 채로 있었는데 명절 때 얼굴을 보면 허영심 가득한 말을 꼭 하고 갔습니다. 서방님 월급을 뻔히 아는데 어디서 명품 가방을 사서는 자랑을 하며 그래도 자기 남편이 능력은 있다고 뽐내곤 했었죠. 거기다 대고 뭐라 하기엔 그래서 보는 재미로 뭐라 하지 않고 보고 있었는데 동서는 선을 점점 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이상하게 첫째랑은 달리 입덧이 아주 심했어요. 입덧뿐만이 아니고 몸도 약해지고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태동도 유난히 많아서 시어머니는 이번 아이는 아들인 것 같다고 하셨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유산할 수도 있으니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생일 때 친정 부모님이 임신하느라 수고 많다고 고급 음식점을 예약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댁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살도 많이 빠져서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기력 보충을 해주시겠다고 한식당을 잡아주셨어요. 미리 사전 예약을 해야 하니 인원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생전 제 생일을 챙기지 않다가 갑자기 자기도 제 생일 기념 자리에 오겠다는 거예요. 이제껏 저만 동서를 챙겼지 동서가 저를 챙긴 적은 없어서 의아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동서와 서방님 부부도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날 저는 너무 깜짝 놀라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생일이라 모인 자리니 시부모님도 친정 식구들도 다 선물을 하나씩 들고 왔는데 동서만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부른 거라 선물을 바라고 초대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서방님과 동서만 빈손으로 오니까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동서는 첫째 돌잔치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역시 자기 아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일부러 저 먹으라고 주문한 특별 요리도 자기 아들을 먹이겠다고 홀랑 가져가니 친정 부모님의 표정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댁에서 제 이미지가 있으니 쿡 참고 넘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면 많이 참았다고 생각해요. 성격을 누르고 사는 것도 힘든데 동서가 옆에서 저렇게 자꾸 저를 콕콕 건드니까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 사연에 절정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까지 이런 식으로 동서는 얄밉게 툭 건들고 있었어요. 언제 한번 내가 이러다 성격을 드러낼 때가 오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였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열심히 육아하느라 바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자기 동생 결혼식이라고 저를 초대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서의 여동생은 당연히 저도 기억하는 게 우리 첫째 돌잔치 때 와서 돈도 내지 않고 많은 밥을 먹고 갔으니 당연히 잊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에 초대했으니 가긴 갈 건데 제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에 갑자기 친정엄마가 급한 일이 있다고 우리 부부를 불러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어요. 동서에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10만 원을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그동안 저와 관련된 행사에 와서 돈을 내지 않고 밥만 먹고 갔던 동서가 얄미워서 돈을 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며 1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친정에 가서 일을 처리하고 시댁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동서가 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동서 여동생 결혼식에 가셔서 끝나고 다 시댁으로 왔더라고요. 동서에게 결혼식 무사히 마쳤냐고 묻고 부엌에 가서 대충 정리하고 안방으로 가려는데 동서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서, 동생 결혼식 진심으로 축하해. 못 가서 미안해. 형님, 근데 혹시 요즘 힘드세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거지 새끼도 아니고 10만 원이 뭐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형편이 어렵나. 저는 제 귀에 들려오는 동서의 목소리가 순간 거짓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동안 천사처럼 참한 맏며느리 역할을 했다고 해도 저런 식으로 윗사람한테 말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순간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게 속에서 터져서 저도 모르게 동서에게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라 했냐? 다시 말해봐. 아이, 성격 죽이고 살랬더니 도와주질 않네. 네? 뭐라고요? 아우, 야!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사람을 이렇게 대하네? 솔직히 여러분, 저는 그동안 참을 만큼 많이 참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곳이 시댁 부엌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은 채 동서에게 학창시절의 저로 돌아와 마음껏 퍼부어줬습니다. 동서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거실에서 시부모님과 남편이 달려와 저를 말렸다는데 사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단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었고 그중엔 서방님 일자리를 운운하며 네 남편 낙하산 우리 아빠가 만들어준 자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들렀던 것은 확실히 기억나네요. 그렇게 난리치며 거기가 또 장소가 부엌이잖아요. 손에 잡히는 걸 던졌는데 그게 귤이었는지 나중에 보니까 귤도 터져 있었어요. 진정하고 보니까 저는 우리 방에서 자고 일어나 있었고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거예요? 우리 친정 덕분에 시댁도 기세회생으로 살아났으니 시댁에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동서도 제가 서방님 취업도 주선하고 우리 집이 돈이 많아 시댁 뒷사정을 다 봐줬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로는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사건 이후로 마음껏 제 성격을 드러내고 원래 고유의 성격대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께 이유 없이 대들거나 그러진 않고 할 말은 다 하고 이제 더는 참한 맏며느리가 아니랍니다. 그동안 마음에도 없는 착한 척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도 그렇지만 남편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했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싶어 제 본래 성격이 이거고 그동안 당신은 깜빡 속은 거라고 당당하게 말했더니 무슨 심정인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성격이 아니었을까요? 친정에서도 이 사건을 듣고 아버지는 저에게 기껏 결혼시켰더니 사고를 또 치고 말았다며 한숨을 쉬셨는데 그래도 결과는 좋게 나왔고 드디어 제가 고통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이 소식을 들은 새언니도 깔깔 웃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해주셨답니다. 서방님과 동서는 이제 딱 명절과 제사 때만 보는데 눈을 하도 깔고 다니느라 불쌍할 정도예요. 예전처럼 불편할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니까 속도 시원하고 그동안 만성 편두통이 있었는데 그것도 싹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드디어 분가도 하고 지금은 그래서 남매를 키우며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하겠다고 아예 다른 사람이 됐던 시절이 요즘은 참 그리워요. 물론 다시 그렇게 행동하라면 죽어도 그렇게 못할 게 뻔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연을 제보하며 쭉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모쪼록 재밌게 들으셨으면 아주 다행이고요. 한 번이라도 웃으셨으면 그걸로 다 좋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도 속 편한 인생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